뉴스 속으로. 네, 이 평소 사람과 차량 왕래가 드문 북한의 수도 평양이 20여 년 만에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동원되는 사상 최대의 쇼를 연출했다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슬람의 성지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은 방문객 수천 명이 입원을 했고 또 1,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순례 허가를 받은 입국자들만 냉방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지구촌의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64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당일치기 방북으로 두 나라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취재한 러시아 기자의 평양 방문이 경험담이 화제를 부르고 있네요. 네, 푸틴 일행을 동행 취재했던 러시아 기자가 북한 분위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인 1909년에 창간된 유서 깊은 경제신문인 러시아의 코메르산트라는 일간지인데요. 그 영어식으로는 커머셜이죠. 저 상업신문, 경제신문인데 여기 기자가 평양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쥐 죽은 듯이 고요하던 평양이 갑자기 동원된 인파가 쏟아지고 말았다. 하루 만에. 그리고 19일 새벽부터 약 21시간 동안 당일치기로 이루어졌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하루짜리 북한 국빈 방문, 바로 옆에서 지켜본 그 에피소드를 적었는데요.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인 평양은 깨끗하고 잘 관리된 도시라는 인상을 주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 공화국의 수도인 민스크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미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뭐였다고 해요? 이 러시아 취재진도 아주 많이 왔습니다. 자국 대통령이 20여 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 취재진을 따라다니는 북한 사람 전부가 러시아어를 구사한다고 했습니다. 와, 네. 아마도 전문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북한에서도 이들의 러시아 취재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취재한 듯 싶은데요. 네. 그리고 평소에는 푸틴 대통령이 오기 전부터 평양에 상주했는데 평소에는 자동차나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눈에 띄었다고 적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도착하긴 전날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평양 완전히 죽은 듯이 보였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북한 담당 가이드가 원래 북한 주민은 날씨가 무더워지면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당일 자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거리에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는데 평양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데려온 것 같았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데려왔겠죠. 뭐. 네. 푸틴이 도착한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했답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제 19일 새벽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을 했죠. 그러자 그 직전부터 평양 시내 모든 조명 라이트가 일제히 켜졌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평양이 컴컴한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금수산 영빈관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핵 공격으로부터도 잘 보호된다는 것만 알려진 비밀의 장소인데 19일 낮 시간부터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 환영식에 대해서는 이 언론 매체가 행사 시간이 짧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광장에서 온몸을 쭉 펴고 일어나는 그런 광경을 연출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됩니다. 일사불란한 모습이겠죠. 그렇지요. 근데 네. 우리 봉 기자도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세요?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온다,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퍼레이드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강제 동원에 대해서 길거리 나가서 서 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광화문에 초등학교 시절에 아프리카 가봉에 봉고 대통령이 왔을 때 동원이 됐는데 그 기념 우표를 샀기 때문에 네.
가봉의 봉고 대통령인지 봉고의 가봉 대통령인지 헷갈렸는데 자동차 이름도 봉고가 나왔었죠. 그 맞아요. 이후에.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어떤 여배우가 그 대통령하고 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억울한 헛소문에 시달린 헛소문이었죠. 적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 광화문에 여러 번 동원이들 태극기 흔들고 네. 외국 그 그럼요. 원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예전에 대통령 네. 슈버트 험프리 부통령이 왔을 때도 나갔던 기억이 있고 네. 얼굴이 참 빨갛다라고 느꼈던 기억도 나고 말이었죠. 어렸을 때니까. 네. 저는 부산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부산에도 외국에서 국빈이 오시면 저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도 태극기하고 그 국기를 들고 나가야 돼.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흔들고요. 하루 전날 길거리 청소도 했어요. 도로 청소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청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우린 전교생이 다 가서 빗자루질했습니다. 자, 혹시 취재 현장에서 기자의 불만은 없었던가요? 네, 해당 기자가 철두철미하던 북한의 행사 진행에 실망한 순간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취재진이 두 나라 정상의 언론 발표를 보기 위해서 영빈관으로 옮겨야 됐는데 어떤 한 그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 미니밴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뜨거운 북한 땡볕 아래에서 30분에서 2시간 반까지 무조건 서 있어야 됐다고 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공연 분위기도 전했는데 공연 중에 친푸틴 성향으로 아주 유명한 가수 있죠. 본명이 야로슬라프 드로노프, 닉네임은 샤먼입니다. 그의 노래 일어서자가 나오자 푸틴 대통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가수 노래가 나오니까 네.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엉겁결에 일어났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자가 연주 도중에 푸틴 대통령이 일어서는 것은 내가 가까이에서 직접 봤다면서 공연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함께 일어섰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모두가 일어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 6년 전에는 문재인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연설을 했죠.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이었는데 15만 명의 북한 주민이 모였고 곳곳에서 데려온 시민들이 행사 몇 시간 전부터 대기를 하고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런 후일담이 아직도 유명합니다. 자, 이 얼마 전에 태국 등 동남아 폭염으로 수십 명이 숨진 사태를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런 데서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네, 회교도 성지를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에서만 폭염 때문에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스포츠 시간에서 10년 뒤 월드컵 개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다. 미국 월드컵 2년 뒤, 그 다음이 6개국이 개최하는 스페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이런 공동 월드컵, 그 다음이 사우디인데 예년처럼 6월에 월드컵을 만약 사우디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선수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우디 월드컵은 2년 전 카타르 대회처럼 겨울철인 11월 달에 개막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10년 안에 에어컨이 갖춰진 실내 구장만 건설한다면 6월 개최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 때문에 안 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사우디의 성지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 기온이 섭씨 51.8도,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기준이 화씨로 125도였습니다. 네. 이런 날씨 속에서 지난 14일부터 19일 하지 기간 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은 10개 나라 방문객 1,081명이 폭염에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틀 전에는 550명이 숨졌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당국이 지난 주말에만 수천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사망자 숫자는 나라 체면 때문인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를 찾은 10개 나라 방문자들 가운데 사망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들이었어요? 국적을 살펴보면 이집트 국적자가 658명으로 제일 많고 이 사망자 가운데 거의 전부인 95%인 630명이 사우디 당국의 순례 허가를 받지 않고 일종의 불법 입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순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이슬람 성지 곳곳에 설치된 냉방 시설에 절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땡볕에 노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네. 아랍 외교관들은 이집트 사람 순례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이 때문에 무더위에 고혈압, 합병증, 이 열사병 증상 때문에 숨졌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사망자 국적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 요르단, 이란, 세네갈, 튀니지, 수단, 이라크와 같은 이슬람 국적자들이 다양하게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당국은 이번 하지 기간 정식 비자나 허가를 받고 메카를 찾은 사람들이 180만 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 160만 명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와. 집계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식 허가로 메카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청난 비용이 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비공식적인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지 기간 동안 메카를 방문했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무더위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목숨을 내 걸고 이 사우디 성지를 방문했네. 네, 목숨을 건 성지 순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매년 이슬람 달력 기준으로 12월 7일 그리고 12일 사이에 치러지는 하지는 1년 중 낮 길이가 1년 중 가장 긴 날이죠. 무슬림 신자라면은 죽기 전에 태어나서 일생은 한 번은 꼭 행해야 되는 5가지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 하지 기간이 저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 달력이 아니라 이슬람 달력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열흘씩 이 하지 기간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가장 뜨거웠던 6월 14일에서 19일 사이 불볕 더위와 겹쳐가지고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데요. 이슬람의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그리고 메디나에서 불볕 더위 속에 치러진 정기 성지 순례가 대량 사망 행사가 된 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 당국이 구체적인 사망자 숫자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온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아이고, 네. 실종된 사람도 다수 발견되면서 파악되면서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인도가 더위 때문에 또 사망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인도 역시 올해 여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수준의 폭염이 강타를 했습니다. 열사병 증세로 입원한 환자, 숨진 사람 숫자가 각각 4만 명, 110명으로 집계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저께 보도를 했는데요. 인도 연방정부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폭염 때문에 인명피해가 이같이 많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도는 대한민국 날씨와는 달리 인도의 여름은 3월부터 시작되고 6월부터 우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노숙자 지원 비정부 기구 단체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뉴델리 수도 안에 있는 노숙자 200명이 또 폭염 때문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80%가 홈리스 노숙자로 밝혀졌고요. 가장 가난한 노숙자 그룹이 기후변화 대가를 가장 크게 치르고 있고 인도에서는 노숙자들이 대부분 고가도로 아래 개방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인도에서의 폭염이 북부 지역, 동부 지역에서 예년보다도 더 강하고 길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수도인 뉴델리에서는 지난 18일 밤에는 저녁인데도 기온이 섭씨 35도, 화씨로 100도에 육박해가지고 와, 55년 만에 제일 뜨거웠답니다. 밤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도 대부분 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수도인 뉴델리에서도 에어컨디션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돌릴 전기와 배터리도 부족하죠. 실제 숨진 사람 숫자는 훨씬 많고 이런 노숙자뿐만 아니라 폭염과 탈수 증세로 죽어가는 새떼들도 많다고 합니다. 새들도요. 네. 근데 무더위뿐만 아니라 지금 물난리도 겹쳤다고 그래요. 네, 무더위에 물난리까지 겹쳤는데 북동부의 아삼 주에서는 폭우로 인한 홍수 산사태로 18일에만 6명이 숨졌는데 지난달 말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아삼주 지금까지는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한 3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자, 이 지금 군 복무 중인 BTS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동이 상당히 뜸한데 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 멤버 지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해서 돌아와서 팬 미팅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팬이 진에게 키스 뽀뽀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원래 BTS 멤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누가 군대에 갔고 누가 정말 돌아왔는지 사실은 제 제너레이션은 잘 모르겠지만 몰라요. 진이 가장 먼저 가고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렇다고 군대에서. 하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가서 나이가 가장 제일 먼저 많은가 나왔다. 봐. 네,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1992년생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적인 뉴스가 돼버린 거예요. 언제 복귀하느냐, 온 전체가 언제 만들어져서 다시 만나서 활동을 재개할 것인가가 이제 정말 세간의 이슈인데 지인이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팬들하고 처음에 미팅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기획사에서 그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기획사에서 그 1,000명의 팬들을 모아놓고 이제 공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 행사가 무엇이었냐면 무대로 1,000명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한 명씩. 지나가면서 진이 프리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명의 그 팬들이 허그를 하면서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찬스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실제로 누가 이제 신고를 한 거냐면 진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사에서 고소 고발을 한 건 아니고 그 팬들이 온라인상에서 그 국민청원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한 거죠. 네. 수사를 해라.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과연 이게 정말 대단한 거냐 아니면 정말 진한테 이렇게 한 건 성추행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많은데 보통 여론들을 보니까 BTS가 이제 당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팬들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은 건데 왜 뽀뽀를 했느냐라고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1970년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Tender Me, Love Me Tender. 엘비스. 예, 엘비스 프레슬리의 라이브 이제 보통 이렇게 공연들을 하는데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비디오를 보면서요. 왜요? 그 생중앙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찾아보실 수 있는데 예.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대에서 내려와 사실 노래를 부르지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체력적인 그 당시 상황도 아니었었고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망가지고 있는 시기였는데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키스를 해요. 볼에다? 입술에다가. 입술에다가요? 네. 여성분들한테. 그런데 그 옆에 남자 그 부부가 참관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 공연장에 네. 남편들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놀랐던 게 이게 70년대인데. 지금 당시에는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그건 말도 안 일이거든요.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이제 프리허그라고는 하지만 프리허그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본인들이 뭔가 정서적으로라든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겠다 혹은 내가 위로를 받겠다라는 걸로 이제 마치 음악에 있어서는 버스킹처럼 길거리에서 그런 팻말을 들고 평화주의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토를 내걸면서 하는 이제 이색적인 어떤 이벤트였거든요. 퍼포먼스였거든요. 많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그 1,000명의 관객들을 불러서 미팅들을 한 거는 정말 좋은 웰컴 쇼이긴 하지만 왜 이거 허그를 1,000명한테 해주는 것인가라는 저는 오히려 그 기획 자체가 되게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모든 여성들이 그에게 키스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BTS 진에게 물론 더 너무나 대단한 아이돌이죠. 근데 허그를 받지 않으면 안달이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세대에도 이 아미들과 팬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그거를 꼭 프리 허그를 해야 됐는지 1,000명 그것도 1,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런데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뭐 조공을 바친다라는 방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팬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선물 같은 거 막 보내고 그러거든요. 없는 살림에 팬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그런 상품들을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하고 향유하는 거, 그건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향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팬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챙겨준다라는 명목하에 선물까지 보내고 뭐 밥차 보내고 이 정말 사실 잘못된 문화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화 상품으로서의 그만큼의 가치를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상품으로 소비를 하는 거고 또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돌에 대해서 그만큼의 애정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이게 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관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보답을 표현해야 되는가 이거는 저는 1970년대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급의 사고방식을 가진 기획사가 잘못 기획한 거라고 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거죠. 네, 그러면은 네. 말씀하십시오. 1000명에게 허그를 해주는 것만 해도 정말 그건 혹사죠. 혹사. 도대체 저 진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도대체 이런 기획을 2024년에 맞아요.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장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요즘 정신이 좀 어떻게 오락가락하나 왜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이제 하이브의 방시혁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K-팝에서 팬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앞서 팬들이 그 조공을 바친다 뭐 이렇게 네네. 표현을 하시면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팬들이. 그런데 요즘은요 아티스트들이 이 공연장에 온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아티스트들은 좀 고급스럽고 뭐 다양하게 선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티스트는 이게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겠죠. 네 나는 이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로부터 이런 걸 받아서 또 SNS에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비교가 되는 그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네. 자 앞서 그 한 네. 팬이 국민신문고에 이제 접수를 했다고 네. 했잖아요. 불만 사항을 그리고 고소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네. 소속사의 입장, 방탄소년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공식적으로 입장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발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사건은 지금 이제 내부 수사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서는 이제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뭐 구속해가지고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뭐 훈방 조치 그렇죠. 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하겠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BTS 입장에서도 굉장히 딜레마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그만 놔두게 되면 앞으로 모든 팬 미팅에서 허그라든지 악수를 하는 자리에서 뽀뽀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생기겠죠. 생기죠. 와 이제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예.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허그를 하는데 뽀뽀는 안 된다? 네. 이게 어느 기준에서 안 된다라는 건지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죠. 진의 입장에서 나는 허그는 내가 해주는 입장이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은 뽀뽀는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것도 말이 되기는 해요. 예. 하지만 팬들의 입장에서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걸 엄격하게 뭐 이제 앞으로는 팻말을 쏘는 수도 있어요. 악수는 하지만 허그는 안 됩니다라든지 허그는 하지만 뽀뽀는 절대 안 됩니다라든지 우스운 꼴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해프닝 중에 하나가 벌어진 거고 그 책임은 아마 그 기획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근데 발표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입장 발표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아하.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K-팝의 정말 국제적인 위상과 전 세계적인 위상 그리고 실력들이 대단하단 말이죠. 반면에 어떻게 팬덤 문화를 우리가 향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한 많은 고민이 남아 있구나 수준이 아직까지는 낮구나라는 게 보는 게 팬덤들도 보수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팬덤 현상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이지만 과연 이들이 어떤 행동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아이돌에 대한 적대적으로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공론화시켜 가지고 스탠다드로 어떤 좋은 예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좀 공개가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논의를 많이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돌과 팬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 정말 이것은 뭐 우상이라고 이제 그래서 아이돌이라 부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서미시브하거나 아니면은 뭐 갑과 을의 관계는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럼요. 대등한 관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고 나를 좋아해주는 팬이고 또 내가 있었기 때문에 팬이 있는 거고 팬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호 리스펙하는 관계가 돼야 되지 이게 정말 뭔가가 계급적인 어떤 차이라든지 향유할 수 있는 것과 향유를 베풀 수 있는 자의 그런 관계가 됐을 때는
되면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이었다 그러면은 난 무지하게 화를 냈을 것 같아. 그죠. 네? 화내죠. 저 회사에 대해서. 네. 회사에 아니 이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이 나갔습니까? 네. 1,000명을 나보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허브를 해주라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라고 그렇죠. 화를 냈을 것 같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군대 갔다 오면 사회에 다시 첫 발을 들이게 되면 간극이 좀 느껴지죠. 시간차,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갔을 때 시차가 있는 것처럼 군에서 탈출해서 군에서 전역을 해서 다시 사회에 돌아오면은 뭔가 이제 판단에 있어서 저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건 간에 이거는 기획사에 저는 잘못된 맞아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지인이라는 이 가수가 참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밖에 난 지금 안 드네. 그거 한 명 한 명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그 뭐라고 그랬을까? 네. 제가 그 장면을 좀 봤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우스꽝스럽더라고요. 무슨 그냥 무대에 서 있고 그냥 패스바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 빨리 네. 지나가고 한 명 안아주고 지나가고 한 명 안아주고 이거는 기계적인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니 미국에서 졸업식 할 때 그런 식으로 지나갑니다만은 졸업장이라도 받으면서 나오잖아요.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네. 그렇죠. 기획 자체가 잘못되고 사실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팬의 입장에서 아주 애매한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허그하면서 뽀뽀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라고 말한다면 그동안에 이 팬들이 어떻게 그 BTS를 대하는가를 본다면 그 부분도 사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애매하다라는 거죠. 네.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혹시 추천해줄 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극장에서 배드보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윌 스미스를 정말 헐리우드의 대스타로 만들었던 정말 맞습니다. 대단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거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름이다 보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로맨틱 코미디 로맨스 장르가 또 여름에는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달달한 걸 달달한 거 저는 별로. 저는 항상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쓴커피만 마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네. 지금 보신다면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거는 또 여름만이 줄 수 있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두 편을 가져왔는데 안타깝게도 한 편은 지금 벌써 매진이 됐어요. 아, 벌써요?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다운타운에서 옥상에서 하는 그 루프탑 다운타운 그 영화 시네마 이벤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라라랜드 2016년 작품 네. 하는데 볼만하겠네. 너무 재밌을 거 아,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옥상에서 볼만하겠네. 역상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영화가 진행되면서 중반이 넘어가면 밤이 깜깜해져요. 네. 그러면 또 색다른 맛이 있겠죠. 그래서 연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데 매진이 됐어요. 반면에 네. 라라랜드만큼의 인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영화 팬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영화 중에 그래 많이 즐긴 영화가 500 Days of Summer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9년에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오래된 영화인데 예. 조셉 골든 레빗이라고 정말 옛날에는 핫했던 배우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늙었습니다. 늙으면서 이제 영화에서 스크린상으로 만나볼 수 없는 배우인데 가장 핫했던 그 당시의 모습 헐리우드 스타였죠. 정말 젊었던 라이언 가슬링만큼이나 인기 있었던 배우인데 그 배우가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오트리 뮤지엄이라고 저희 그 LA에 보면은 그 LA 주 그리피스 파크에 LA 네. 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뮤지엄인데 예. 지금 티켓이 남아 있어요. 아, 요게 스트리트푸드 시네마라는 이벤트인데 여러분들 가시면 그 스트리트푸드 있지 않습니까? 아하, 예. 푸드트럭 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준비해가지 않으셔도 거기서 하나씩 사 드시면서 예.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데 연인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 부부가 같이 가셔가지고 또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시기 좋을 만한 영화. 네. 그리고 라라랜드는 아쉽지만 집안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진됐기 때문에 네. 500 Days of Summer 추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문화평론가 문순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가 바로 여름이 시작이 된다라는 하지였습니다. 이 서머 솔스티스 이 하지였는데 올해 하지가 예년보다 좀 일찍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추나 추동을 이루는 이 솔스티스와 이퀴낙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년에 비해 좀 일찍 왔다는데 이번에 하지가요. 그렇습니다. 이 바로 6월 20일 어제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지 그럼 6월 20일, 20일 이렇게 날짜로 따지는데 이 정확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서부 시간으로 오후 1시 51분이 하지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구체로 따져보면 한국은 그때가 6월 21일 아침 5시 51분인 거죠.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미국은 6월 20일이지만 한국은 6월 20일이 되는 셈이죠. 이 정확한 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캘린더가 이 그레고리안 캘린더라고 부르는데 네. 이 캘린더가 한 번씩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보통 때보다 하루가 먼저 온 것이죠. 근데 이렇게 6월 20일에 하지가 일어난 게 무려 228년 만에 처음이라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이때가 사실은 1796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입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네. 하지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21일, 22일 이런 때 왔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21일, 22일 사이인데 맞아요. 저희가 21일, 22일이었어요. 이렇게 6월이 들어서면서 하지가 되니까 이제 여름이 됐다는 느낌은 확 들죠. 그렇지만 이 천문학적 이 오피셜 여름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인데 작년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6월 21일이었어요. 서부 시간으로 그때 오전 7시 58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제일 길고 밤 길이가 이제 제일 짧은 날인데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맞습니다. 그럼 남반구는 밤이 가장 긴. 안 되죠.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요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너무 화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헉, 뭔가 잘못됐나 해서 시계를 다시 봤어요. 내가 지각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늘 킁컴할 때 나오다가 그 학창 시절에 잠깐 배운 거가 생각이 나는데 지구축이 왜 23.5도 기울어지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배웠던 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즌이 바뀌는 게 일어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지금처럼 이 summer solstice 하지가 되면은 이 태양이 비추는 위치가 적도에서 우리가 위도 따지지 않습니까? 예. 1도부터 쭉 올라오는데 예. 태양이 23.5도 위치에 올라옵니다. 이곳을 바로 이 북회기선이라고 부르는 이 Tropic of Cancer라고 부르는데 네. 이 지금 위치가 여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구의 남반구는 반대로 겨울이 이제 똑같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지나 동지를 부르는 걸 보통 이 solstice라고 그래요. Summer solstice, winter solstice 그렇게 두 개고 우리가 또 춘분, 추분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equinox라고 불러요. 네, 에퀴낙스. 네. equinox.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름 summer solstice는 이 태양이 23.5도인 Tropic of Cancer에 가 있고 반대로 겨울에는 그 적도 밑으로 내려가서 그 역시 23.5도 그곳의 이름은 Tropic of Capricor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equinox 이 춘분 추분에는 이 태양이 적도에 딱 맞춰주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12시간씩 똑같아지는 거죠. 참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윤년 아니겠습니까? 윤년. 근데 올해가 또 그렇습니다. 윤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올해 2월 29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워서 기억하시는 분은 아직도 하시겠지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되는데 365일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365일 6시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365.25일인 셈이죠. 그래서 4년마다 이 4로 나눠지는 걸 윤년이라고 윤년이죠. 해요. 영어로 leap year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여기 예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4년마다 오는데도 그 해가 100으로 나눠지는 해는 윤년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900년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2100년은 윤년이 아닌데 네, 이 예외에 예외가 또 있습니다. 이 100년으로 나누어지는 해 중에서 또 4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또 윤년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기억나시죠? 네. 2000년은 100으로 나누어지지만 400으로도 나눠져서 윤년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2400년도 윤년이 되겠죠.
그때는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살아계시지 않을 거니까 뭐 네. 그러게요. 그런데 그 지구가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확한 동그라미 모양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저도 네. 동그라미인 줄 알았더니 네. 이 태양을 도는 게 약간 타원형으로 돈다고 해요. 그래가 지구가 가장 뭐 태양에 가까워진 순간도 있고 멀어진 순간도 있다 그렇죠. 그러는데 네. 최소한 이 북반구의 경우 가장 멀리 태양에서 떨어진 게 7월이고요. 가장 가까운 점이 있을 때가 1월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 보니까 하지나 동지를 두고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행사들이 많네요. 근데 이제 하지보다도 동지 축제를 더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국가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그 동지 팥죽 먹으면 기억나시죠? 아, 그럼요. 지금도 그 먹습니다. 안에 그 동그란 떡 넣어가지고 먹고 예. 그랬는데 네. 이 중국에서도 가족 단위로 동지 축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한자로 동지라는 게 겨울 동자에 도착했다는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도착했다는 의미인데 중국에서도 이 팥죽 대신 이 동그란 건 만두 같은 것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네. 아니 뭐 어쨌든 미국에서도 하지를 여름이 시작하는 날, 동지를 겨울이 시작하는 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First day of summer 이렇게 부르죠. 맞아요. 근데 뭐 하지든 동지든 저 꼭대기에 있는 알래스카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뭐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밤에 여름에 자려고 그래도 너무 바깥이 밝아가지고 이 예민한 사람들은 잠자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베로라는 도시가 있죠. 베로 같은 데는 정말 요새 같을 때는 해가 잠깐 넘어갔는가 싶으면 다시 또 올라가지고 뭐 거의 그리고 또 밤이라고 해도 깜깜한 밤이 아니고 이 다소 어두운 정도라고 합니다. 네. 5월 중순에서 8월 사이에는 80일 이상은 해가 전혀 지지 않는다고 해요. 네. 게다가 그리고 썸머타임까지 네. 돼 있으니까요. 1시간이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힘들 텐데. 반대로 겨울에는 또 11월에서 1월 사이에는 60일 이상 해가 전혀 겨울이 떠오르지 길고.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래스카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보면 그 커튼이 굉장히 두껍고 그 극장 가면 깜깜한 두꺼운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또 이 잠잘 때 이렇게 눈에 하고 하는 그 눈가리개 같은 네.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면은 알래스카 같이 그 북쪽에 살면은요 하지가 더 어려워요, 동지가 더 어려워요? 동지가 조금 더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 알래스카 여름에 한 가지 장점은 있다고 해요. 예. 낮이 워낙 기니까 이런 얘기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자정에도 나가서 낚시를 갈 수 있고 골프를 칠 수도 있고 하이킹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오, 자정에도 네. 자정에도 반대로 겨울철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알래스카 사람들은 원래 추운 날씨나 뭐 눈 이런 거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어두움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네요. 이 어두워가지고 부정적인 여파가 많아가지고 네. 이 사실 그 비타민 D라든지 이런 서플먼트도 꼭 있어야 되고 예. 집안에 이렇게 불을 켜놓는 무슨 뭐 해피라이트 이런 걸 밤에 켜놓고 있고 그런다고 하네요. 전기비도 많이 들겠습니다. 그러겠죠. 네. 저는 그 한번 개인적으로 알래스카 경험이 있는데 예. 지금 다가오는 이 독립기념일 그때 주말에 몇 년 전에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도 불꽃놀이를 합니다. 근데 이 저녁 9시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는 9시가 너무 밝아가지고 자정에 하는데 7월 3일 날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알고 보니 그때가 7월 이제 4일이 딱 되는 순간이라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7월 4일 독립기념일도 7월 3일 자정회에서 7월 4일이 딱 넘어가는 그 시간에 딱 불꽃놀이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 7월 4일 날 하면은 7월 5일로 넘어가는 격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네. 그 지역마다 또 그런 게 있군요. 저는 참 흥미로운 게 각 지역마다 아시아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그 태양력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그걸 달력에 기록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신기해요. 네. 그렇죠. 다 조상님들 때부터 내려온 그 풍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요즘 그 북유럽 저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던데 갔다 오신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러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저 낮과 밤이 뭐 서로 길고 짧고 그래서 아 조금 그 자는데 애를 먹었어요.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 네. 북쪽으로 갈수록 그러겠죠. 맞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